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수입니다. 저는 오늘 AWS 빌더스 세션에서 KMS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의 제목은 AWS KMS에서 제공하는 봉투 암호화 방식의 암호화 및 사이닝 기능에 대한 소개와 데모입니다. AWS KMS는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암호화 키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에서 중요한 개념인 봉투 암호화와 최근에 추가된 비대칭 키를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퀘스천 창에 질문을 하시면 자신이 질문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본인만 별도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비공개라고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세션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KMS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K, 봉투 암호화, 인크립션 콘텍스트와 폴리시 및 그랜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의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암호화를 고려하지 않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암호화는 클라우드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각 기업과 조직은 다양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나 혹은 AWS에서 제공하는 혹은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안 모범 사례를 따르기 위해서 혹은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 내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암호화 그리고 안전한 암호화를 위해서는 키 접근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에 대한 구성, 이력에 대한 정보를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AWS의 암호화 스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암호화 스택은 크게 5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은 AWS에서 관장하는 암호화 영역인데요. 물리 계층 같은 경우는 AES 256 기반의 광학적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경우 맥색 기술에 기반한 AES 256 기반의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호화 방식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암호화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계층에서 KMS를 활용한 암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적용하실 수 있는 암호화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버 측 암호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를 수행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라고 하고요. 서버 측 암호화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가 AWS 서비스에 저장되면서 저장되는 순간에 암호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와 서버 측 암호화를 필요에 따라서 동시에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를 수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암호화가 된 상태의 데이터를 AWS 서비스로 전송한 후에 재암호화를 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키는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구현하신 암호화 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AWS의 KMS나 클라우드 HSM에서 제공하는 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암호화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AWS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크립션 SDK나 S3 인크립션 클라이언트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 암호화는 여러분들이 제공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간에 서버 사이드에서 암호화를 하는 개념인데요. 현재 AWS에서는 총 58개의 서비스와 KMS가 연동되어서 서버 측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측 암호화가 진행이 될 때는 암호화에 사용된 키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와 같은 키는 여러분의 통제하에 혹은 AWS의 적절한 보호 아래 AWS KMS 인프라 내에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WS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암호화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와 서버 측 암호화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암호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KMS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KMS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S3나 EBS, RDS에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KMS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S를 사용하시는 모든 이력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API 사용 이력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감사 로그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감사 로그는 별도로 S3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AWS IAM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KMS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AWS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개념은 CMK, 봉투 암호화, 인크립션 콘텍스트, 그리고 폴리시와 그랜트입니다. 그럼 먼저 CMK, 즉 커스터머 마스터 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WS KMS에서 제공하는 키의 계층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KMS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HSM, 즉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가용성이 보장이 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MK는 HSM에서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CMK는 평문 형태로 HSM의 메모리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문화된 CMK가 저장이 될 때는 HSM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도메인 키를 통해서 암호화가 되는데요. 암호화가 된 암호문 CMK는 고가용성이 보장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MK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상에서 데이터 키를 요청을 하시면 이 데이터 키는 마찬가지로 HSM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키는 CMK를 통해서 암호화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평문의 데이터 키와 CMK로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문화된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는 KMS 서비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발급이 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결과적으로 평문화된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수신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AWS KMS 키의 계층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MK는 절대 평문 형태로 HSM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MK는 HSM에서 저장된 도메인 키로 암호화되며 암호화된 상태로 KMS 내부에 존재하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키는 KMS 내부의 HSM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성된 데이터 키는 CMK로 암호화하여 평문 데이터 키와 함께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자 단에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될 때의 계층 구조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KMS에 직접 암복화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KMS에서 제공하는 암복화를 위해서는 원본의 데이터 사이즈가 4KB 미만이어야 합니다. 4KB 미만의 데이터가 KMS에서 암복화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별도의 데이터 키가 아닌 CMK를 통해서 암호화되거나 복화되게 됩니다.
조금 전 요약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CMK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직접 수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발급받은 데이터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키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 키는 AWS CLI나 API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PI를 통해서 Generate 데이터 키를 사용하시고 데이터 키를 요청하시게 되면 HSM에서 별도의 데이터 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키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CMK를 이용하여 암호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신받은 데이터 키와 암호화 데이터 키는 사용 용도가 각각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키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 키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향후 복호화될 때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키 없이 KMS에서 제공하는 CMK를 통해서도 암호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CMK를 이용해서 직접 암복호화를 수행하실 때는 암복호화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4KB 미만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 KMS에서 CMK를 이용해서 직접 암호화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MK를 이용해서 직접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문의 데이터를 암호화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AWS API나 CLI 명령어는 encryp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encrypt API를 통해서 KMS에 암호화를 요청하게 되면 KMS는 수신한 데이터를 CMK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된 결과는 사용자에게 회신이 되게 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암호화문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 KMS에 새롭게 추가된 비대칭키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KMS의 새로운 비대칭키는 CMK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용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CMK를 생성하실 때 비대칭키 기준의 CMK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 CMK를 생성하시면 해당 비대칭 CMK를 통해서 전자서명이나 공개키 암호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대칭키 생성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전자서명이나 공개키 암호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비대칭키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유형은 대칭키 용도로 생성이 된 CMK에서 새로운 데이터 키쌍을 발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 키쌍 발급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칭키 기반의 CMK에서 비대칭키 기반의 데이터 키가 발급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키는 기존의 데이터 키와 다르게 하나의 추가된 암호화된 키가 포함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대칭 키를 대칭 CMK 기반에서 발급 요청하시게 되면 공개키, 그리고 비밀키,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키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공개키와 비밀키는 여러분들이 온프레임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암호화나 전자서명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KMS에서 비대칭키를 지원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CMK를 통해서 추가로 데이터 키 페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KMS의 CMK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키 페어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데이터 키 페어를 대칭키 기반의 CMK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키 발급을 위해서는 데이터 키 페어 요청을 위한 API가 필요한데요. Generate Data Key Pair란 API를 요청을 하시게 되면 KMS는 인터널하게 HSM에서 데이터 키 페어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 키 페어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데이터 키 페어는 첫 번째 비밀키, 그리고 CMK로 암호화된 비밀키, 그리고 공개키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키 컴포넌트들은 사용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밀키는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비밀키는 데이터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KMS에서 발급한 비대칭 CMK를 이용하시거나 대칭 CMK에서 발급한 비대칭 데이터 키를 통해서 서명 및 암호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KMS에 새롭게 추가된 비대칭 CMK를 활용한 서명 및 확인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CMK를 활용한 서명을 위해서는 먼저 비대칭 CMK를 생성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사인 및 확인용 비대칭 CMK를 생성한 후에 KeyID라는 변수로 해당 CMK의 KeyID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대칭 CMK를 생성하실 때는 해당 비대칭 키의 용도를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는 암호화와 사인 및 확인 용도인데요. 이 시연에서는 사인 및 확인 용도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CMK를 생성하실 때는 CMK의 키 스펙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RSA 2048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 스펙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키 용도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CMK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K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생성된 CMK의 키 아이디도 정상적으로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로 잘 저장이 되었으니 이제 서명에 사용할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builders.txt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hello world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생성한 비대칭 CMK를 통해서 서명하도록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명이 완료된다면 해당 서명을 signature.txt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builders.txt 파일과 signature.txt 파일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방금 실행한 명령을 통해서 서명이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signature.txt 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uilders.txt 파일에 서명이 생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반대로 이 서명을 기반으로 해서 서명 확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builders 파일의 서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서명 확인에 사용되는 명령은 이처럼 원본 파일과 시그니처 파일을 지정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그니처가 추루루, 시그니처 밸리데이션이 추루루 서명 확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서명 파일이 훼손되었을 경우 서명 확인 작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signature.txt 파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AA 3개를 제가 임의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실행한 서명 확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서명 확인이 실패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KMS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비대칭 CMK를 통해서 서명 및 서명 확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 KMS의 주요 개념 중 두 번째인 봉투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투 암호화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를 위해서는 먼저 평문이 필요할 텐데요. 이 평문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키는 KMS에서 발급이 되고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 키는 평문의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하실 때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아니라 평문의 데이터 키가 암호화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암호화를 하시면 평문의 데이터 키를 기반으로 해서 지정하신 알고리즘으로 평문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이 된 암호문은 암호화된 데이터 키와 함께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호문 안에 사용이 되었던 데이터 키가 암호화된 상태로 함께 저장이 되는 것을 봉투 암호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봉투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였던 데이터 키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투 암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봉투 암호화를 구현하셔야 하는데요. AWS에서는 봉투 암호화 방식을 구현함에 있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크립션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크립션 SDK는 C, Java, Python,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LI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크립션 SDK를 통해서 봉투 암호화 방식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성하시게 된다면 개발자는 암호화 대상이 될 메시지나 파일, 데이터 스트림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마스터 키 제공자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크립션 SDK를 통해서 봉투 암호화를 구현하시면 복수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 복수 개의 키를 활용한 암호화를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KMS에 요청되는 API 리밋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키 캐싱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WS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봉투 암호화 방식을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예제는 S3에서 제공하는 서버 측 암호화인데요. S3의 버킷에 암호화가 활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평문 데이터 오브젝트가 있고요. 관리자가 S3 버킷에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였다면 S3 버킷은 이 평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암호화하기 위해서 KMS에 데이터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KMS는 요청받은 데이터 키에 대해서 생성 작업을 완료하고 평문의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S3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S3는 전달받은 평문의 데이터 키를 통해서 평문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암호화 과정에서의 봉투 암호화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복호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호화를 위해서는 S3가 오브젝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S3는 암호화된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KMS에 전달하여 복호화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KMS는 저장되어 있는 CMK를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복호하게 되고요. 복호화된 데이터 키를 S3에게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S3는 전달받은 데이터 키를 통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복호하게 되고요. 관리자, 즉 사용자에게 평문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복호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시연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봉투 암호화를 AWS CLI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KMS에서 발급받은 데이터 키를 이용하여 봉투 암호화가 아닌, 즉 일반 암호화를 하는 방식과 AWS 인크립션 CLI를 이용해서 봉투 암호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를 위해 사용할 hello.txt라는 평문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hello world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에 사용할 CMK를 하나 생성한 후에 편의상 keyID라는 변수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MK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keyID는 별도의 변수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CMK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일반 암호화를 위해 사용할 데이터 키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키 생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였고요. 발급받을 평문 데이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 키 중에서 평문 데이터 키는 암호화에 사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64로 디코딩한 후에
plain text 언더바 데이터 키라는 파일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 키가 발급이 되었고요. plain text 언더바 데이터 키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평문 데이터 키가 베이스 64로 디코딩되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랩탑에서 오픈SSL을 이용해서 일반 암호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평문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조금 전 생성한 hello.txt 파일을 오픈SSL을 사용해서 암호화한 후에 암호문을 normal underbar encryption.txt라는 파일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ormal underbar encryption.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파일의 내용을 보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암호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호화는 봉투 암호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오픈SSL을 활용한 암호화는 KMS에서 발급한 평문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것일 뿐 봉투 암호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AWS Encryption CLI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투 암호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AWS Encryption CLI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에서는 키 아이디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룹은 빌더스라는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AWS Encryption CLI는 평문 데이터를 KMS에서 발급받은 평문 데이터 키로 암호한 후에 기존의 평문 파일명에 .encrypted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hello.txt.encrypt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hello.txt.encryp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at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에 사용되었던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에 사용이 되었던 CMK 즉 키 아이디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암호화에 사용되었던 데이터 키에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봉투 암호화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봉투 암호화는 일반 암호화와 다르게 암호화에 사용되었던 키 아이디나 인크립션 콘텍스트,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암호화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봉투 암호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크립션 SDK를 이용하셔서 개발을 하시거나 인크립션 CLI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WS KMS의 주요 개념 중 세 번째인 인크립션 콘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립션 콘텍스트는 암복화 작업의 정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키에 대한 작업을 허용하는 부가 조건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버전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컨텍스트 정보는 클라우드 트레일 상의 평문으로 기록되고 실제 저장된 데이터 파일 안에서 보시더라도 평문으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사용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파일명은 share.txt와 secret.txt인데요. 동일한 데이터 키를 통해서 인크립션 콘텍스트 없이 암호화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명이 변경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암호화에 사용된 동일한 데이터 키를 통해서 복호화를 수행하게 된다면 복호화가 성공할까요? 네. 이 경우 각각의 파일에 대한 복호화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파일에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추가되어 암호화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e.txt에는 name share.txt라는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secret.txt에는 name secret.txt라는 인크립션 콘텍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예시와 동일하게 각각의 파일의 파일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secret.txt는 share.txt로 변경이 되었고요. share.txt는 secret.txt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인크립션 콘텍스트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게 된다면 복호화가 성공을 할까요? 네, 복호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이 복호화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인크립션 콘텍스트와 일치하지 않는 파일명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KMS에서는 데이터 키의 복호화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즉, 인크립션 콘텍스트는 암호화된 파일에 추가적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MS의 주요 개념 중 네 번째인 폴리시와 그랜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S의 키관리 정책은 개별 키별로 정의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입니다. S3 등에 적용이 되는 리소스 폴리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디나이가 명시적인 얼로우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IAM 폴리시와 동일하게 암묵적인 디나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KMS에서 마스터키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CMK 정책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IAM 정책 혹은 뒤에 설명드릴 그랜트라는 위임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권장드리는 모범 사례는 절대로 키를 관리하는 권한과 사용하는 권한을 동일인에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키 관리자의 권한을 다루게 될 IAM 정책에는 꼭 필요한 API들만 나열식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 권한 부여 방지를 위해 허용 기반 권한 관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마스터키 관리자의 키 정책으로 주로 키의 생성, 삭제, 폐기, 갱신 등 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실 수 있는 액션들을 특정 관리자에게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오른편은 실제로 해당 키를 직접 사용하여 암복호화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크립션, 디크립션 등의 작업을 특정 사용자와 연결시킨 형태입니다. 여러 개의 어카운트 간의 마스터키를 공유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위임 형태로 타겟 어카운트만을 지정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어카운트가 자체적으로 내부 IAM 사용자나 롤 등의 키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를 소유한 어카운트에서 아예 해당 키에 대한 모든 주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서비스는 키 정책의 컨디션을 설정해서 특정 서비스에만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 때 활용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시처럼 US 웨스트원은 RDS만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주요 KMS API 실행 조건에 5분 안에 MFA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액션 부분에 지정된 중요 API 실행 과정에서 MFA 조건이 부과되어 관리자가 실수로 키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랜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는 AWS 서비스 혹은 다른 주체에게 CMK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WS CLI나 API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랜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랜트 유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랜티입니다. 그랜트 유저는 그랜트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랜티는 그랜트 유저가 생성한 그랜트 토큰을 사용하는 IAM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AWS 관리자는 이와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KMS CMK를 생성할 때 해당 CMK에 대해서 그랜트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CMK 관리용 IAM 사용자와 생성된 그랜트 토큰을 통해
실제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할 IAM 사용자를 적절히 생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랜트에는 다른 AWS 서비스 및 기능과 마찬가지로 리밋이 존재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MK당 그랜트 제한과 보안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 설명드린 그랜트에 대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랜트는 KMS의 사용 권한을 사용 주체에게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IAM 폴리시를 통해서 KMS 관련 권한을 할당받지 않은 사용자가 어떻게 그랜트를 이용해서 권한을 할당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트 권한을 갖는 그랜트 유저와 발급된 그랜트 토큰을 사용하는 그랜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랜트와 관련된 실습을 위해서 사용될 그랜트 유저는 이전 봉투 암호화 시연에 사용하였던 관리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대신 그랜티는 별도로 생성을 하였는데요. 생성된 그랜티에는 아무런 IAM 폴리시를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그랜티에는 아무런 권한도 할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AWS CLI를 이용해서 그랜티라는 이름의 IAM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랜티라는 IAM 사용자에는 아무런 폴리시도 할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어드민 계정과 그랜트 계정을 이용해서 인크립트라는 명령을 시도한 후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민 계정을 이용해서 인크립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이 정상적으로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랜티라는 IAM 사용자를 이용해서 hello world를 암호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랜티의 경우 인크립트라는 API가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그랜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크립트 명령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랜티에게 CMK 사용 권한을 할당하기 위해서 그랜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 생성에 앞서 그랜트 명령에 사용될 그랜티의 ARN 정보를 그랜티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명령을 통해서 그랜티의 ARN 정보를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랜트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명령을 보시면 이 그랜트는 그랜티라는 IAM 유저에게 할당되도록 지정이 되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은 인크립트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명령어를 통해 생성된 그랜트 토큰은 그랜트 토큰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랜트 토큰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CMK에 그랜트가 어떻게 발급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MK에 이와 같은 그랜트 아이디를 갖는 그랜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된 그랜트 토큰을 이용해서 그랜티가 인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랜티에서 실행하였던 명령어에 추가로 그랜트 토큰을 사용하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을 실행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실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은 그랜티가 그랜트 토큰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그랜트를 이용하시면 KMS에서 발급되는 키에 대해 유연한 정책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IAM에서 롤을 기반으로 한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KMS 사용 환경에서는 그랜트를 사용하시면 각 IAM 자격증명에 KMS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KMS 관련 세션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느라 각각의 기능에 대해 더욱 깊게 다루지 못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KMS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용하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AWS는 보다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미나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나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 사용한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니 추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MS 관련 세션을 진행한 보안 담당 SA 신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